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예,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법률 특허 지원단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코스포 리걸 클리닉 그 5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사업개발 본부를 맡고 있는 최지영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정말 전무후무한 그 충격에 지금 이게 휩싸여서 이게 언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끝날 것 같다고 사실 기대했던 초반의 그런 믿음들이 다 산산조각 무너지면서 정말 이것들이 어떻게 장기화되고 과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암울한 미래가 좀 더 장기화되겠다는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9월, 10월 정도면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되겠다는 그런 기대로 사실 여러 가지 또 행사라든가 다시 또한 좀 회복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활동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여러 기관들, 기업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 또한 그런 거 부분들이 또 많이 이제 또 캔슬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또 다시 한번 위축이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초반에 이 리걸 클리닉을 이제 기획했을 때는 그 초창기에 올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갑작스럽게 닥친 그 위험들에 따른 어떤 갑작스러운 직접적인 그런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큰 담론의 차원에서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대처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또 바로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좀 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개인 정보와 데이터 3법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M&A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고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 특허와 상표 그리고 이제 디자인권 관련된 이런 주제들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씩 주제를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참여하시는 그 사전 질문들도 조금 더 좀 많이 이제 더 자세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그래도 한 20개 넘는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은 이따가 나중에 저희가 또 오늘 이제 강의를 해주실 아주 이 법률계에 특별히 스타트업과 관련된 법률계의 어벤져스 우리 변호사님과 변리사님들이 잘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이제 모든 행사와 이제 모든 그 리걸 클리닉을 통해서는 좀 더 코로나 상황에 더욱게 실제로 정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더욱더 필요한 어떤 그런 법률적인 지식들과 노하우들을 함께 정하는 시간들로 더욱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스타트업 특허와 상표 디자인권과 관련된 이제 주제 강연으로는 법무법인 연두 그리고 대한특허 변호사의 부회장이신 손보인 변호사님께서 강연을 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강연이 마치고 나면 함께 패널로 특허법인 인벤싱크의 이제 홍지훈 변리사님께서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또 오늘도 호스트는 늘 그랬듯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법률특허 지원 단장님이시고 또 대한특허 변호사 회장이신 구태원 변호사님,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정말 혁신을 일으키는 모든 창업자분들에게 너무나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정말 좋은 멘토로 계신 우리 구태원 단장님께서 또 오늘도 정말 좋은 시간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호스트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 정도 소개를 마치고요. 마이크를 우리 구태원 단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원 변호사님,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최재형 본부장님 언제나처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특허 상표 디자인권 주제를 가지고 벌써 5번째 리걸 클리닉입니다. 항상 리걸 클리닉에는 그 법조계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최고의 전문 변호사님들을 초청 강사로 모셔서 30분 정도 정말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만 콕콕 찍어서 강연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특허 법률 지원 단장 간사 변호사님들 또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을 한두 분 패널로 모셔서 토론과 또 참가자분들이 사전에 질의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벌써 5번째 주제네요. 그동안 M&A부터 회생, 파산, 개인정보 보호 등등 많은 이슈들을 다뤄왔지만 또 스타트업 하면 바로 특허 상표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왜냐?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비즈니스 또는 이미 하고 있던 다른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베끼는 그런 스타트업이 을 목표로 하진 않거든요. 처음엔 물론 참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고유한 자신의 분야에서
안에 BM을 발전시켜서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바로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의 비장한 사명이 들어있는 사명감이 넘치는 그런 용어예요. 이 스타트업은 지재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니콘들은 모두 지재권 확보에 성공해서 성공적으로 자기 BM을 방어해내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10억, 100억, 1000억, 1조 원을 투자해 주시는 것이죠. 네, 지재권 방어가 되지 않으면 바로 레드오션이고 다른 기업들과의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경쟁이 치열한데요.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런 주제를 놓고 이번 달에는 바로 대한특허변호사회죠.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손보인 변호사님을 모셔서 30분 동안 정말 핵심 체크포인트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금 질문지를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질문지가 약 19개 정도 질문이 들어온 것을 함께 주제 강연해 주신 손 변호사님과 홍지훈 변호사님이 함께 논의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즉석 질문도 받을 건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채팅창 있죠? 채팅창에 이 강연이나 또는 토론 질문을 들으시면서 질문을 미리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온 질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유사한 질문을 묶어서 함께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질문을 좀 놓치거나 또는 이렇게 음성으로 질문을 받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채팅창을 옆에 크게 띄워놓고 있으니까 가급적 연관된 질문과 함께 해결을 하거나 또는 따로 그에 대해서 오늘 주제 발표자와 패널 변호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보인 변호사님 지금 16시 9분이네요. 약 30분 정도, 16시 40분까지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특허법하고 디자인하고 이제 상표권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에 관련된 이제 뭐 기술이라든지 어떤 무형 자산에 대한 보호 방법은 다음에서 보여주는 이런 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이 산업재산권만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여러분들이 이제 노하우로 갖고 계시는 그런 기술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뭐 일종의 이제 빙산의 뭐 위쪽이 이제 결국은 이제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개된 어떤 무형자산이라고 한다면 각 스타트업이나 어떤 기업에 숨겨져 있는 영업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경쟁방지법상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 비밀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업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의 이런 무형자산의 여러 가지 보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이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전문가를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 찾는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만들고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과연 어떤 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가 되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계셔야지 이제 거기에 관한 이제 어떤 전문가를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러면 과연 오늘 제가 강의할 이제 특허권이나 이제 디자인권, 뭐 상표권의 보호 대상이 뭐냐, 이걸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마 특허권은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물건이나 방법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자연 법칙을 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특허로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오히려 이제 상표나 그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조금 혼동하시냐 하면, 디자인은 말 그대로 어떤 디자인, 뭐 형상, 모양, 색채라는 것이 어떤 디자인,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용어인 어떤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디자인을 단순히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이 디자인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디자인을 물품에 해야만 이게 디자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뭐 무조건 디자인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디자인을 어떤 물품에 적용할 건지,
그 물품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상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브랜드를 이제 표시하는 어떤 표장들이 있을 건데 표시하는 어떤 뭐 이름이라든지 명칭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이라든지 형태가 있을 건데 그거를 어떤 상품에 적용할 건지 이것까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지 되고 이 상품까지 이렇게 정해져야지만 어떤 상표권이라는 권리로서의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이제 뭐 비아그라라는 이런 뭐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 스타트업은 결국은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품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해본다면 이 비아그라라는 제품에서 어떤 우선적으로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비아그라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제 상표권으로 출원한다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또는 이제 뭐 이 비아그라는 이 제품명이지만 이런 회사 이름도 이 제품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 회사 이름도 알약이라는 어떤 상품에 적용되어 있는 어떤 상표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요즘에는 이제 입체 형태에 관한 것도 상표의 표시로서 이제 인정이 되고 있어서 이 마른 목골의 양 모양, 이 입체적인 형상도 내가 상표권으로 좀 등록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하신다면 이제 이런 상표권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마름모 형태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내가 디자인권으로 출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때는 이제 이런 알약이라는 물품에 적용된 이런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이제 디자인권으로 출원할 수 있고 뭐 이런 패키지 이 외부 박스 패키지도 이제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약에 대한 물질에 관한 특허권 혹은 이 약물을 갖다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도 다양하게 이제 특허권으로 이제 출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내가 시장에 내놓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권리로서 대략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을 잡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뭐 내가 만약에 뭐 이런 뭐 이건 좀 이게 좀 뭐 억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이런 빔폴이랑 자전거 형태의 어떤 것을 창작을 했다라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서비스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상표권이 되고 어떤 부분이 디자인권이 되며 어떤 부분이 특허권으로 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제품 하나에 특허권이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특허권을 이제 뭐 하나만 출시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출원을 한다고 하면 그 특허권에 의해서 과연 내가 정말 창작한 내용에 대해서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내가 창작한 것이 하나의 상표권, 하나의 특허권 혹은 하나의 어떤 디자인권으로 이렇게 보호될 수는 없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특허권으로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죠.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뭐 원칙적으로는 내가 창작한 거에서 진정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상표권, 디자인권, 뭐 특허권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캐릭터에 관한 것인데요. 뭐 이런 캐릭터들도 사실상 이제 뭐 상표권이나 뭐 디자인권, 뭐 꼭 디자인권으로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스타트업으로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캐릭터와 관련돼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서 이제 보호가 되지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좀 질문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캐릭터나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내가 상표권을 출원해야 됩니까? 디자인권을 출원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요 예에서 이제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월트 디즈니사는 이 미키 마우스 자체를 갖다가 상표권으로도 등록하고 있지만
이 미키 마우스의 머리 형태 부분, 이 부분만을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아서 이 부분을 또 상표권으로 추론하고 또 미키 마우스의 얼굴 형상만을 어떤 물품, 전구 물품이나 뭐 의자 형태에 관련돼서 적용한 것을 이제 디자인권으로 이제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디자인권 2번에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신다면 실제로 이 디자인권이 디자인권으로 이 디자인 의자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추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실제 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이 캐릭터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창작한 내용과는 조금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창작한 핵심적인 그 미키 마우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머리띠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차용해서 만든 이런 디자인은 별도로 이제 디자인권을 추론해야지만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내놓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런 서비스와 제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혹은 뭐 또 다른 법률에서 보호가 되는 그런 권리로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를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앱 개발을 이제 많이들 하시니까 앱 개발도 이제 또 보시면은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이제 줌 서비스와 관련돼서 본다면 당연히 이제 줌이라는 이름은 이제 상표권으로 등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줌 앱에서 실행되는 이런 화상에 관한 디자인은 또 화상 디자인으로서 또 디자인권 추론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여기 이 줌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화상 회의의 실시 방법이라든지 뭐 이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상상을 한 것인데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본 것인데 뭐 화상 회의를 실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화상 회의에 관련해서 이제 결제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특허권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줌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행 파일 자체가 이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고 이 소스 코드 자체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영업 비밀로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뭐 일종의 이제 저작권으로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내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와 이제 제품이 이제 다양한 권리로서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특허권이나 이제 상표 혹은 디자인권으로 추론하거나 권리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안점을 줘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특허권 추론에 대해서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먼저 내가 정말 시장에 내놓은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기술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혼자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뭐 그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제품과 서비스를 추상화하면서 추상화를 통해서 핵심적인 기술을 추출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좋을 것 같고요. 이 고민 자체는 단순히 이제 특허권의 추론에서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 비즈니스의 확장 혹은 내가 또 다른 어떤 다른 비즈니스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핵심 기술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하나의 서비스에 뭐 하나의 특허권으로 이제 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추론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실제로 이 하나의 서비스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가죠. 예, 그런 것을 하나의 특허권만으로는 이제 추론하기는 이제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더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절감이지만 제일 먼저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봐야 될 거는 하나의 특허권으로 추론해 달라는 얘기보다 내 서비스하고 제품에 관련돼서 얼마나 과연 특허권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으려면 얼마나 다양하게 추론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공개하기 전에 당연히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이제 예외 규정이라고 해서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뭐 특허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게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예외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좀 구제해 주는 규정인 것이지 이게 원칙이 될 수는 없고 다른 법률에서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적용되지 않고 뭐 특별한 공개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박람회라든지 이제 그런 개별 다른 나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박람회라든지 그런 데서만 공개해야지만 뭐 이런 것을 예외적으로 뭐 인정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제 공개하기 전에 이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체크 포인트는 이제 당연히 다른 나라별로 이제 다 특허권을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이제 권리로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나라의 특허권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출 수입은 이제 수출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수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호받는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특허법이 갖는 이제 이 각 나라별로 이제 특허권을 가져야 되는 이런 뭐 일종의 이제 숙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이 필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PCT 조약이나 뭐 파리 조약, 뭐 우선권 주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해외 특허 출원과 관련돼서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게 뭐 많이들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시장 공략.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 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내놓아서 이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제 특허권이 이제 필요하겠죠. 예, 그런 부분도 이제 필요하지만 어느 나라에서 내가 제조 생산을 할 거냐, 혹은 내 경쟁자, 내 제품과 서비스가 나왔을 때 내 경쟁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나올 것인가를 또 염두에 두고 거기에서 특허권을 출원을 해야지만 이제 그런 경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해외 특허 출원은 이제 내가 어느 나라에서 제조하느냐, 어느 경쟁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해외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비용 증감이 이제 당연히 발생하게 하게 되고 이런 비용 증감 측면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런 PCT 출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PCT 출원은 이제 한국어 출원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가지고 뭐 한국 출원과 병행을 해서 이제 PCT 출원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PCT 출원만을 이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PCT 출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PCT 출원 이후에 각 개별 국가의 그런 절차를 이제 별도로 이제 밟아야지만 그 개별 국가에서 이제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이런 PCT 출원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PCT 조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언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영어가 될 건데요. 영어로 이제 출원을 했어야 됐는데 최근에는 한국어 출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 PCT 출원에 대한 비용이 이제 좀 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 실제로 이제 심사주의라고 해서 이제 특허가 이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이제 등록이 되는 곳이고 실제로 등록까지는 이제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정도 걸리고 아마 이제 우선심사 제도라고 해서 이걸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우선심사 제도를 거치게 된다면 빠르면 3개월 혹은 5개월에 이제 특허가 뭐 나오게 되고 뭐 통상적으로는 한 8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네. 8개월 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런 우선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등록까지 이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허권은 이제 선출원주의라고 해서 이제 1등만이 이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이제 일단 등록을 시켜주게 되고 뭐 사전 질의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면 동일 날짜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출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 다 특허를 못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협의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사전 그 이후에 이제 질의사항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제 서로 협의가 안 되거나 혹은 일방 당사자로 협의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뭐 그거는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선사용권에 관한 부분이 이제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특허를 출원했는데 그 출원하기 이전부터 내가 쓰고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선사용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인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아마 되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선사용권이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특허 출원에 앞서서 이제 누가 먼저 출원을 했다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일단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내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기 이전에 일단 특허나 이런 부분을 좀 검색해보는 그런 거를 좀 습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떤 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좀 많이들 고민하시고 스타트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먼저 고민한 사람들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사한 것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리 검색을 한다면 뭐 중복 투자라든지 뭐 쓸데없는 시간과 뭐 비용을 또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색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허권은 출원하게 되면 이제 공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원하면 이제 1년 6개월 후에 이제 자동으로 공개가 되고 만약에 1년 6개월 이전에 이제 설정 등록이 되면 이제 거의 바로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허권이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에서 공개가 될 것이 무엇이며 만약에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시장에 이제 내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특허권으로 중요하게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만약에 공개가 되지 않고 보호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특허권으로 과연 내가 출원을 해서 공개를 해서 내가 보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영업비밀로 계속해서 보호할 것인지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특허권으로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경쟁자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안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쓰게 되면 이제 특허권 침해가 되니까 쓸 수는 없겠지만 개량 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뭐 영업비밀로 만약에 보호를 할 수 있다면 영업비밀은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원에서 소송 과정에서 이제 이 보호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보호기간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훨씬 더 특허권 보호기간보다 훨씬 더 보호기간에 길게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호수단적으로 봐서는 효과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특허를 출원할 때 어떤 것을 특허로 출원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공개의 범위를 이제 정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영업비밀 침해 사례입니다. 이제 내가 내 영업비밀을 했다고 해서 권리자가 침해를 주장했는데 내용을 이전에 자기가 특허를 출원했던 그 내용에 이미 그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비밀 사건이 이제 패소하는 뭐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아마 뭐 전문가 이제 변리사나 변호사한테 이제 특허 출원을 할 때 내 기술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 제공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영업비밀을 포함해서 다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서 이제 뭐 변리사분이 이제 그 내용을 받았을 때 실제로 그 내용을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다 특허 명세서에 넣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런 논의 자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비밀 보호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영업비밀만, 뭐 특허권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이라고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 표시하지 않아서 패소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내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로 표시해서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은 예, 간단하게 이제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 내가 디자인만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제대라 내 어떤 형상이나 형태에 관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해주는 것이 이제 이 디자인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품에 이걸 적용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은 그 부분 디자인 제도라고 해서 핵심이 되는 디자인 부분만을 디자인 추론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물컵의 손잡이 부분에 내가 특별한 디자인 모양이 있다라고 하면 물컵 전체를 디자인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잡이 부분만을 이제 부분 디자인에서 이제 추론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부분 디자인을 이용한다면 이제 권리를 좀 더 넓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앱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화상 디자인이 이제 디자인 추론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뭐 글자체와 관련돼서 이제 뭐 디자인 회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글자체 자체도 이제 어떤 디자인으로 이제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것도 그 공개하기 전에 추론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뭐 예외 규정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공개하기 전에 무조건 추론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원칙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권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나라별로 이제 디자인권을 확보해야지만 이제 권리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개별국가와 관련된 이제 그 추론 방식에서 뭐 헤이그 협정에 따라 이제 국제 디자인 추론 방식이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한국어 작성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 추론의 내용에서는 이제 한국어가 그렇게 뭐 언어로 이제 말로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영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충분히 이제 사용해서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어려움이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증가될 수 있고 각 나라별로 권리를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특허청에 이제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일부 심사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의류라든지 패션 잡화, 뭐 섬유, 뭐 사무용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심사만 하는데 예전에 이게 이제 무심사 등록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일부만 심사. 근데 일부라는 것이 결국 형식적인 뭐 심사만 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등록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면 이제 뭐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은 이제 무심사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것에서 이제 조금 예외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선출원주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기 때문에 빨리 출원하는 것이 좋고 또 미리 이제 검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역시 이제 디자인 출원은 이제 등록이 되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비밀 디자인 제도라고 해서 비밀 디자인을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등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좀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출원한 날로부터 해서 바로 디자인을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됩니다.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출원하기 전부터 이제 공개되기 전에 이제 출원해야 되기 때문에 출원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공개를 바로 하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로 이제 보호할 이유가 특별하게 없죠. 다만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핸드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디자인 출원하고 이제 실제로 만들어서 시장에 공개하는 것들까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 뭐 애플 스마트폰의 외곽 형상을 이제 디자인을 먼저 하고 나서 내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간 이제 뭐 기판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기반이 돼서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비밀 디자인으로서 그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뭐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디자인도 역시 이제 상표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표장이 적용되는 상품류를 정해야지 이런 상표권을 이제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품류에 내가 쓸 것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소리 상표, 뭐 냄새 상표, 입체적 형상에 관한 상표까지도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상표권은 이제 공개한 후에도 이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상표 브로커가 그 이미 공개되어 있는데 출원하지 않고 있는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펭수라는 이런 것들, 이제 EBS에서 하고 있는 그 캐릭터 이름이죠. 이것을 이제 뭐 먼저 선출한 다른 사람이 이제 앞서서 이제 출원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경우, 뭐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상표권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출원을 하려면 이제 마드리드 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출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마드리드 시스템의 약간 좀 다른 특허권하고 디자인권하고 좀 다른 부분은 특정 국가에 먼저 상표 출원을 해야지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약간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심사주의 이거는 이제 특허권과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상표권은 하고 디자인권하고 달리 3년 동안 내가 등록받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상표권을 출원할 때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상표권이 있을 때 내가 그거 취소시키고 내가 등록시켜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불사용 취소 심판을 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내가 상표권 브랜드 이름을 생각을 할 때 상품하고 직접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상표권을 출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바나나 우유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 실제로 상표권 출원하면 이게 등록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소비자한테 인지시키기에는 뭐 유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실제로 이게 만약에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하기도 이제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가 보호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거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좀 넘어가 듣겠습니다. 일단 내가 최종적으로 등록된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확인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출원한 것과 실제로 등록된 권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권리 확인이 중요하고요. 증거 수집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무조건 중요합니다. 증거 없이는 소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제 침해 입증은 이제 권리자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증거 수집이 중요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특허법상에서 이제 행위태양 제시 의무라고 해서 침해자한테 네가 뭐를 했는지를 제시하라는 의무 규정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 입증이 약간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이런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 이제 특허 침해하는 자들이 좀 많다고 한다면 뭐 판매자, 제조자 이렇게 나눠진다면 누구를 상대로 침해 주장을 해야지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침해 소송에서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을 같이 할 수 있는데 내가 법원에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금지 청구만 하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지 청구만 먼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되는 이제 그 내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상대방도 이제 무효하고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무효 취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때문에 무효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 권리로서 내 권리가 죽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미리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허권은 최근에 이제 산재 손해배상 규정이 이제 도입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디자인권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표권도 이제 앞부분은 이제 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손해배상이나 이제 금지 청구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상표권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실제로 내가 그 동일한 상품을 실제로 영업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비교를 해서 쉽게 알 수 있냐. 내가 상표권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금지 청구만 한다고 한다면, 금지 청구는 동일 상품이 아니라 유사 상품까지도 금지 청구가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지 청구의 범위는 훨씬 더 넓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조금 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유사 지정 상품에 관한 금지 청구를 할 것인가, 뭐 동일 상품에 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조금 고민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재산권에 관해서 이제 검색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키프리스라고 하는 이런 검색 사이트가 이제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검색하면 좋고, 구글 검색 요즘에 많이 합니다. 구글 검색에서 많이 하고, 특히 검색에서는 그 뭐 이미지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제 뭐 침해하고 있는 자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검색이 이제 뭐 이렇게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두서없이 조금 30분 내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앞서 이제 사전 질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사항에서 좀 뭐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뭐 혹시나도 궁금한 점이 있고 사후에 이제 질의사항에서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 요 이메일로 내용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강의 들으신 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사전에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을 때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말이 그냥 휙휙 지나가고요. 그리고 잘 귀에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 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시거나 또 회사 내에서 이런 지재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럴수록 더 기회가 되면 최대한 찾아서 들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의사결정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식재산 출원을 할지 말지부터 저희 다른 나라에 진출할지 말지, 이거 누가 정합니까? 결국 CEO가 정할 때 남한테 의존하느냐, 자신이 내용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결국 의사결정의 문제이고요. 그것이 특히 회사가 크면 여러 가지 조직들, 지원 조직들이 있고 그쪽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신뢰하고 의사결정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만, 우리 스타트업들은 CEO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사실 CEO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개인정보 보호도 해야지, 노동법도 알아야지. 근데 지재권 문제도 비슷한 이슈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홍지훈 변리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특허법인 인벤싱크의 대표 변리사님이시고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홍 변리사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제 사전 질문지 봤는데 꽤나 좀 디테일한 질문들과 실무적인 질문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뭐 약간 좀 관념적인 질문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잘 대답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말로 하면 아직 그 기본 지식이 없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걸 클릭에 들어온 질문을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좀 텍스트가 눈에 보여야지 많은 분들이 좀 편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비슷한 질문들을 좀 묶었는데요. 이 순서대로 진행하죠. 저희가 약 한 40여 분 동안 이 질문들을 일단 소화하고, 그리고 추가로 들어온 질문, 뭐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들 좀 몇 개 정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좀 소화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 많은 것 위주로 좀 하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좀 먼저 해결해야 될 준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는 해외 진출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에도 이미 답하셨군요. 우리 손보인 변호사님이 답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 13번 문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7번하고 13번 이렇게 연결해서 해외 특허 진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제가 채팅창에 답이 된 거를 지금 봤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성변인사님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첫 번째 1번 질문으로 해서 연결 질문 넘어가도록 하죠. 유튜브에 보면 상표권을 스스로 등록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탈이 생기지 않는지 궁금하다. 디자인권은 시제품이 유형으로 미리 나와야지만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유튜브에 이제 요즘 상표권 등록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냥 개인이 상표권을 스스로 등록하는 것과 이제 전문가가 이제 개입돼서 조언해가지고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상표의 경우 상품 지정과 서비스 지정 이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료 내에서는 20개, 한 류당 20개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자기가 이제 나름 설정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관행적으로 쓰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놓치거나 이런 이슈 하나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보통 변리사나 뭐 변사님들이 상표 진행하게 되면 선행 상표 검색을 해드려요. 근데 선행 상표 검색할 때 동일 상표만 보는 게 아니라 유사군, 류도 유사군까지 검색하고 상표도 이제 유사군까지 검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엔 내가 똑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의견 제출 통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아까 손보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표에서 이제 기능적 부분, 그래서 바나나 우유에서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바나나 맛을 상징하는 그런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상표에 있어서도 그 상표로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하고 특징이 되는 부분만, 식별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표 유사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 방법이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개인이 할 때는 선상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건 이제 판례에 의해서 많이 정의되는 부분인데, 상표적 사용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상표를 사용할 건지, 뭐 한글과 영문을 병게 사용할 건지, 영문만 사용할 건지, 도형과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상표 출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뭐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중요한 상표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인류에 그래도 저희 사무소 기준으로 한 25만 원 정도 출원에 비용 들기 때문에 큰 그거를 내 상표가 대박이 나서 가치가 생긴다고 할 때 플러가 없기 위해서는 좀 그 정도 비용은 보험 정도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요 관련해서 지금 하나 기사를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크롬 브라우저 참 좋아요. 네, 탭 갖다 붙이면 여기 갖다 붙습니다. 애플이 상표를 중국에서 미리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6천만 불 내고 합의했죠. 애플도 비굴하게 굴종해야 되는 게 이 지식재산권입니다. 지금 홍 변호사님 말씀 잘 들으셨는데요. 상표가 자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를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상표, 무효가 되지 않는 상표를 제대로 등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는 저희 뭐 전문가들은 공감할 것 같습니다. 자, 요 3, 4, 5번 질문을 제가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이걸 조금 제가 요 줌에서 요 창을 좁히면 이게 좀 커지거든요. 많이 커졌죠. 그래서 결국은 질문들의 요지를 보면, 자, 대한민국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까지 6번까지. 자, 특허 제도 있는데 알겠어. 뭐 전문가들 도움 받으면은 유리하겠지. 그리고 우리 보호되겠지. 근데 특허 뭐 무효되는 것도 많던데 또 비슷한 것도 금방 베낄 수 있던데, 특히 BM 같은 경우는 뭐 경쟁업체가 다 오해하던데 이건 뭐 실제 실효성 있는 거야? 특허로 뭐 성공했다는 기업 별로 못 보는데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두 분이 인사이트를 좀 주시기 바래요. 손 변호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기 이전에 저기 질문하신 이제 상표권 이제 혼자 출원하신 거 그거 간단하게만 네네, 특히 좋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서비스가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특히 네. 이제 앞서 이제 홍준 변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 상품하고 서비스를 선정하는 게 기존에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거를 선정하는 게 아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스타트업은 특별하게 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부분을 좀 첨언하고 싶고요. 예, 이번 질문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실제로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예, 이미 있고 실제 소송에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결국 특허권 침해나 뭐 상표권 침해 이런 것들이 대법원에 올라가는 건들이 1년에만 뭐 2년씩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힘이 있어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보면 이해가 되고 뭐 실제로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없느냐 이거는 핵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그 원천적인 기술을 내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출시하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기술이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그 핵심적인 기술을 내가 정말 추상화하고 제대로 추출을 해서 이제 권리로 제대로 보호를 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이제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질문 중에 이제 비엠특허의 경우에는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비엠특허의 등록률도 이제 조금 낮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특허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비엠특허의 이제 등록률은 거의 한 20, 30% 정도로 이제 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좀 관련이 있는데 결국 이 비엠특허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그런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을 온라인으로 좀 단순히 이제 대체한 그런 경우가 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이제 등록률도 떨어지지만 권리가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원천 기술을 좀 발견하기가 조금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좀 무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인데 물론 이제 비엠 특허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는 이제 그 뭐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그런 이제 결제 방법이라든지 블록체인을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이용한 것들 중에서는 특별하게 뭐 결제라든지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최초로 그렇게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좀 원천 기술에 가까운 그런 특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허들 경우에는 뭐 이런 대기업들의 이제 진입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단순 하나의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걸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여러 개의 특허권으로 보호를 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뭐 몇 개는 이제 무효가 되거나 이제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는 또 특허권 침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특허권으로 내가 보호를 이중 장막을 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허권 중에서 하나만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지 청구가 인용되면 그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본다면 좀 더 강한 특허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제품과 서비스를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권이라든지 혹은 뭐 디자인 상표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데서 좀 한번 방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홍준 변리사님, 대표 변리사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도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은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보고받을 확률이 높다는 그 부분입니다. 사실 정말 예를 들어서 이제 오토 서비스를 이제 BM으로 앱으로 만드셔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오시면서 이 BM에 대해서 저희가 독점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O2O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 사용자들을 연결시킴으로써 내 플랫폼을 제공하는 건데 그 자체가 기술적인 혁신이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런 이제 혁신적인 데 있다는 가정 하에 있어 말씀을 드리면 혁신적인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특허 포트폴리오 및 이제 디자인, 뭐 상표 이 모두 종합적인 그 보호가 중요한데 저는 저희가 보통 이제 서비스 내지는 이제 앱 같은 거를 다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IP 포트폴리오 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보통 가장 일반적인 방법 스테이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이나 이제 베타 타입이 나왔을 때 그 기본적인 기능만 구현된 상태에서는 그 특허가 이제 그걸 특허로 했을 때 등록도 잘 안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청광 자체가 좀 좁아서 플러가 있는 확률이 높은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안드리는 거는 그 상태에서 이제 알파 베타 버전 1.0 버전에서 잘 진행하다가 그 업그레이드 되는 기획안 정도 있을 때 되게 약간 브릴리언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길목 특허를 선점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BM을 등록시키면 그런 좀 등록률도 높아지고 조금 더 그나마 장벽을 쌓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명확한 질문에서 BM 특허와 카카오, 네이버, IT 기업, 대기업들의 시장 제일 많은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포트폴리오가 뭐 솔직히 말해서 한두 개라면 거의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잘 등록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포트폴리오가 이제 보통 8개에서 9개, 10개 정도 쌓이면은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큰 IT 기업도 큰 부담은 됩니다. 그거를 뚫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뭐 여론 이슈가 있었던가 그거를 뚫고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IP 포트폴리오 구축은 그런 면에서도 일단 필수적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두껍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네 아니요 너무 잘 잘해주셨어요. 지금 거의 그 홍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거의 이런 느낌인데요. 영화 300의 느낌이네요. 그 100만 대군에 가서 특허 하나로 맞선 100만 대군을 지금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의 원천은 자유, 스타트업 프리 스피리추얼 300도 거의 그 스파르타의 스타트업 같은 느낌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 그렇죠. 영화에서도 300은 다 전멸했잖아요. 300명의 그죠? 스파르타의 용병들은 용기 있는 군인들은 즉 특허 포트폴리오가 딱 하나의 특허로 정말 길목을 막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역시 또 개량 특허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상황 또 서비스 진적에 따라서 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런 면도 하나만 드는데 죄송합니다. 네네. 하나만 이제 첨언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특허의 경우 가장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등록이 된 이후에 분할 출원을 통해 가지고 그 권리를 청구 범위를 락다운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좀 살려두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대기업들과 뭐 일본 기업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어떤 식으로 제가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등록시켰는데 그걸 분할 출원하면은 지금은 이제 원출원부터 3년까지 일단 심사를 일단 홀드 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 늦춰놓고 또는 이제 심사가 되더라도 그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계속 등록을 지연시키면서 그거를 변형할 수 있게 청구를 해놓고 만약에 다음이나 카카오가 그걸 이제 카피하게 됐는데 살짝 등록 청구를 피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청구항을 변경해가지고 좀 더 공격을 할 수 있게 BM을 설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거 아주 좋은 방식인 거죠. 즉 그런 전략을 근데 스타트업 대표님이 구사하시긴 어렵잖아요. 결국 근데 실력 저희가 있는 하는 스타트업들은 그런 전략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미국 전략을 쪽에서 홍 대표님이 조언을 네. 해주셨기 때문에 구사를 하시는 거지. 그렇죠. 예. 스스로 생각하기 구사하시기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럼요. 네, 왜냐면 그거는 쉽지 그리고 항상 않습니다. 원리를 안다고 해결책이 나온 게 아니라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맞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입니다. 감. 그런 것에는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뭔가 있다. 그리고 딱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걸 잊지 않고 그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하루하루 바쁘다 보면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건져가면 정말 좋은데 그런 시점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딱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정작 너무나 바빠가지고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런 강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건 다시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그런 감을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요 얘기랑 이제 다 연결되는 얘기들인데요. 우선은 특허 쪽 얘기를 쭉 하고 나머지 이제 상표 디자인을 다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분할 출원 전략이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당연히 비용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결국 비용 문제가 있고요. 스타트업 9번. 또 결국 출원 아이템별로 변리사 수수료, 이건 출원 문제인데, 또 역시 또 비용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용에 대해서 혹시 도움되실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홍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비용이 언제나 이슈죠. 비용이 이슈인데 사실 특허의 질은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다 비용에 전 비례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아낄 수 있다면 사실 지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일단 정부 쪽에서 이제 뭐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게 키스타의 이제 특허 바우처 사업, 뭐 그런 게 가장 제한이 없는 사업이고 그런 지원 사업들을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뭐 IP스타, RIPC라는 데서 하는 IP스타 사업에서 해외 특허를 거의 7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다음에 특허 지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보통 기술 위주의 기업들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R&D를 하잖아요. R&D 정부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간접비에 이제 특허 비용을 책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는 것들이 조금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여기 질문에 좀 직접적인 답을 드리면 사실 한 특허에 이제 수십 개의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특허 출원을 해낸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 난점이 사실 되게 많아요. 실무적으로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뭐 단일성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의 출은 하나만의 아이디어만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에 다 넣어놓고 분할 출원으로 이제 극복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피 스트럭처 자체로는 특허법인에서 뭐 좀 나아질 수가 있는데 저는 좀 비추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게 해외에 나가는 경우 매우 불리해져요. PCT를 그럼 뭐 80개 청구를 갖고 시작하는 순간 중국에는 엄청난 피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명세서 우리나라는 명세서 기리에다가 돈을 받지는 않지만 유럽도 그렇고 명세서 기리에다가 돈을 받는 나라도 많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하나에서 두 개 정도 하나에 출원해 놓는 것을 일단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뭐든지 그렇지만 중요한 특허라면은 이것을 훌륭한 특허법인 또 과 함께 출원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변리사와 함께 출원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을 좀 쓰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아끼려고 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PCT로 해외 진출할 때 그때 대박 날 수가 있겠네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비용 문제는 중요하지만 사실 아껴야 될 때가 있고 쏟아부어야 할 때가 있는데 핵심 특허를 잘 만들어서 출원할 때에는 정말 적절한 비용을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선 변호사님도 말씀 부탁해요. 이거는 이제 그 변리사하고 또 관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게 출원 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특허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뭐 사무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특허권 한 건에 기본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2건 출원하면 곱하기 뭐 2, 곱하기 3 뭐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실제로 저희 업무하는 내용만 본다면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해를 하면 특허 처음에 하나를 쓰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그 제품과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다른 방향으로 또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특허권을 쓰는 데는 노력이 조금 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런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특허권에 관한 비용을 실제로 타임 차지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건건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특허권을 내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비용 절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 제대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제품이다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그 담당하시는 변리사분하고 정말 그 타임 차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서 제안을 한번 해보시고 그걸 또 들어보고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허에 대해서 질문이 좀 3개 정도 남아서 요거만 소화하고 나머지 질문을 발표하는데요. 특허 실시권 계약을 다양한 형태 사례 범위 주의점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소프트웨어 특허를 아마 출원하고 싶으신 분 같아요. 개발 회사인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자체를 아예 특허로 내보겠다고 하신 것 같고요. 또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특허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표시를 다시 할게요. 요거, 네. 뭐 제가 빨리 하나 말씀드리면 네, 소프트웨어 얼른 특허 말씀해 성립에 주십시오. 대한 최소 요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네, 일반적으로 홍 소프트웨어 대표님. BM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소프트웨어 BM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와 연관을 짓는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에 의해 뭐 구현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연관 관계만 첨가해 적어주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미국에서만 약간 이제 앨리스 펠레 이후로 101이랑 많이 뭐 특허 좀 들어보신 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케이스마다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기회 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특허 성립. 네. 저 소프트웨어 개발을 아무래도 우리 스타트업들 많이 하시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BM 말고 어떤 물론 기술을 개발했다면 어떤 통신 기술이나 이런 기술 특허를 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특허를 낼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받아준다면 이런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특허다라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소프트웨어 특허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 이제 UI, UX도 뭐 가능하지만 뭐 좀 갑자기 드는 예는 뭐 코나미에서 제가 예전에 대리한 건 중에 이것도 소프트웨어 특허인데 위닝 11 축구 게임에서 누가 그 일부러 전원을 껐는지 예를 들어서 축구 게임을 하다가 페널티를 이제 당하게 되면은 그게 그 이후에 직후에 컴퓨터가 꺼졌을 때 이거를 부끄러워. 인간이 일부러 끄는 건지 아니면은 천재지변에 의한 건지 판단한다거나 저 뭐 예전에 이런 것 맞고 칠 때 꺼버리고 싶은 욕망 많았어요. 왜 올인당하기 직전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 판단하는 것도 사실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것들 다 등록이 됩니다. 하드웨어만 연구를 시키기만 하면 네,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3고의 광고 UI 피백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제 끄는 사람을 알아내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런 것도 것들은 소프트웨어인데. 정말 그러네.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정말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다음에 좀 전에 저기 지금 질문이 숨겨졌는데 BM 특허를 내서 좀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왜냐면 스타트업 분들이 대부분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 통신 기술 이런 걸 개발할 수도 있지만 놓칠 수도 있지만요. 대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되게 이미 있는 리소스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에 있어서도 특별히 특허를 낼 만한 기술을 개발하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M 특허 쪽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경험이 있으시면 사례 같은 거나 이렇게 출원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 뭐 실질적으로 제가 뭐 가장 좀 대중적인 좀 사례를 좀 찾다가 생각해 보면 또 뭐 코나미 사례를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코나미에서 이제 비트매니아를 관련돼서 특허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고, 뭐 실제 소송 자체는 하드웨어로 되긴 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들도 매우 강력하거든요. 그 미국에서 실제로 그 제가 이름이 갑자기 브랜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기타 히어로인가 기타로 이제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쪽은 소프트웨어로 등록을 받고 그걸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미는 적이 많고, 그 대중적인 것들은 그런 건데 대중적이지 않은 것들은 이제 퀄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이디어 특허들을 가지고 로열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신이 꼭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포지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특허들로 라이센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돈을 벌기 네네네. 제일 쉬운 부분은 뭐 그런 표준 쪽이죠. 소프트웨어랑 하면.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언제든지 저 손 변호사님도 보충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먼저 예, 말씀하실래요? 뭐, 네, 말씀. 뭐 BM 특허 뭐 관련돼서는 저 밀어서 잠금 해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한국에서 뭐 특허권으로 등록돼 있고 뭐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그 청구 범위를 보면 이제 화면상에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어떤 지점을 찍어서 뭐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밀면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허권이 뭐 등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약간 저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조금 혼동이 있어서 그런 거지, 지금 홍지훈 변리사님 말씀처럼 이게 눈에 보이고 하드웨어하고 결합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네네. 거의 결합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이제 뭐 진보성이나 실제로 이게 뭐 부사에서 그 실제로 이제 진보된 발명이 아니어서 등록이 안 되는 것이지, 소프트웨어의 특허 성립성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크게 고민이 사실은 없어서 그런 부분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한번 얼른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최근에 있었네요. 삼성 애플 대전 아시잖아요. 특허 대전에서 밀어서 잠금 해제가 애플이 내밀었던 그 6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데 그것에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었네요. 그 이 삼성 애플이 동시에 소송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알게 된 거, 우리가 스웨덴 업체 네오노드 뭐 생성원대 이름 들어봤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애플이 아이폰 아직까지도 밀어서 잠금 해제, 이제 그 페이스 아이디 없거나 저 터치 아이디 없는 경우는 밀어서 잠금 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아이폰 7 이전이겠죠? 근데 그 업체가 이제 소송 내서 다 내놔. 야, 그동안 너희들 웃기고 있네. 싸웠지. 다 내놔. 이제 내가 긁어갈 거야. 뭐 이런 특허권 가지고 바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이 회사는 이걸 라이센스를 어디다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자기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소송 결과에 따른 그런 결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막 보여드렸지만 여기랑 연결되는 게 뭐예요? 이제 글로벌하게 판매하는 이런 삼성과 애플 같은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회사와 맞서서 세계 시장을 진출하려면 이제 해외 특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질문에도 자, 우리 국내에서 어느 정도 검증해봤고 이제 투자 받아서 1,000억 받아서 나갈 거거든. 자, 근데 그러려면 미리 특허 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이 1번, 7번이죠. 7번 질문과 관련해서 한번 좀 해주시면서 말씀 좀 나눠보시죠.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지요. 뭐 국내 출원은 우선권 주장해서 해외 출원하는 게 득이지. 좀 아시는 분 같아요. PCT하고 그 다음에 개별국 진행하는 게 좋은지. 국내 특허 바탕으로 우선권 주장을 해외 출원하면 어느 나라나 판단 시점 국내 출원율로 소급되는지. 뭐 등등등등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상표 질문이 섞여 있는. 네, 그쪽도 상표 스케줄이 질문이 좀 섞여 있긴 한데요. 네. 예, 빠르게 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거 뭐 일단은 먼저 저기 국내 출원, 그러니까 PCT는 PCT 단독으로 출원할 수 있고요. 예, 국내 출원을 하고 난 이후에 그걸 우선권으로 이제 PCT 출원을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질문이 조금 이제 약간 구분이 안 되고 있어서 뭐 일단 제가 질문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질문을 이제 국내 출원을 먼저 하고 PCT 출원을 하는 게 좋냐, PCT 출원만 하고 나중에 이제 개별국가 PCT 출원을 통해서 이제 개별국가 진입하는 게 좋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걸 본다면 저는 좀 그 PCT만 먼저 출원을 하고
개별 국가를 진입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고요. 뭐 물론 이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결국 내가 그 특허권을 출원을 해서 실제로 그 특허권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그게 제대로 팔릴 수 있는 거를 확인해 보고 나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비용 절감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PCT를 출원하게 되면 그 30개월이라는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30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개별 국가 진입에서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30개월, 원칙적으로 이제 30개월의 시간을 벌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내가 어떤 국가의 권리를 좀 혹은 어떤 국가의 시장에 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았을 때 좀 반응이 있겠다. 혹은 바이어를 만나보고 그쪽 바이어가 내 서비스하고 제품을 쓰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내가 비용을 투자를 해서 그쪽 개별 국가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개별 국가마다 이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때 그 PCT 출원을 하고 국내 출원을 좀 고민해 보시거나 혹은 다른 나라 이제 해외 출원을 고민하시는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좀 더 비용 절감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제 하나의 의견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 대표님? 이건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결국은 PCT 나간 이후에 등록을 아예 안 하던가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은 필수적으로 포함되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의 보호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미국 특허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손 변호사님 말씀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만약에 좀 다른 안이 있다면 미국 특허 출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진행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 생각해요. 미국하고 PCT를 하는 건 조금 낭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라면은 서비스 포텐셜한 PC 국가 플러스 미국 정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제가 네네. 이제 스타트업을 좀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 TCB 통해 가지고 기술 평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PCT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 등록 특허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뭐 스타트업이 시리즈 A나 B 단계에서 TCB2나 T2나 T3를 노린다고 하면은 미국 등록 특허를 되게 높게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좀 미국 특허를 빨리 받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기 서비스 전략도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서 미국 진출이 필수적이라면 홍 대표님 말씀을 참고해서 미국 특허는 먼저 확보해 두시고 그다음에 PCT까지 포함해서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스타트업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요즘에 이제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은 참고하셔서 나중에 전략 수립하실 때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거래 이슈 질문이 하나 남긴 했는데요. 이것은 뭐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특허 소송을 관한 이슈인데 결국 소송이 우려되는 어떤 그러면 뭐 라이센스를 받는다든지 등의 이제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혹시 두 분은 어떠신지 경험이 있으셨나요? 일단 기술 거래가 조금 약간 불분명한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술 거래는 이제 권리를 완전히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통상 이제 실시권 분야를 좀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라이센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통상 실시권과 이제 전용 실시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통상적인 이제 만약에 이제 기술 거래 혹은 기술 이전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 특허권만으로 이렇게 이전되거나 거래되는 경우는 잘 없고 뭐 노하우라든지 뭐 그런 뭐 기술 이전에 관한 그런 용역 계약 내용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제 특허 소송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실시 범위나 혹은 권리 양도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나 그 이후에 이제 이 거래를 하고 난 이후에 혹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실시권이라고 한다면 그 실시료 관련돼서 실제로 뭐 실시료 산정이 이제 제대로 안 돼서 네가 뭐 그 비용을 제대로 주었냐 산정을 한 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뭐 계약을 해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허권 침해 주장하면서 뭐 관련된 뭐 실시권이나 뭐 침해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그런 소송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뭐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술 거래와 관련돼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실시 범위에서부터 실제로 이제 기술 이전하는 내용, 거래하는 그 대상을 정하는 게 뭐 간단하게는 이제 특허권만 번호만 딱 적어서 그 특허권만 이전하면 이제 끝나는 그런 계약이 있는 반면에 실제 그 현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 특허권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특허권을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제 그 권리를 갖고 싶어 하거나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 이전의 내용을 포함을 하게 되고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자체를 특정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향후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네네. 좋은 말씀. 홍 대표님.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기술 거래 대다수는 사실 산학이나 뭐 화학연구원이나 뭐 카이스트 같은 그런 산학 연구기관에서 그 해당 기술 사용 사업 관련 쪽으로 이전되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우호적인 관계에서 기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에 대한 그 노하우 이런 것들 같이 가는 게 이제 대다수고 특허 소송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적대적인 관계에서의 기술 거래까지 생각하시는 걸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고장을 뿌리게 되는 순간 기술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소송의 경고장 대응에서 라이센스를 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 프라이어티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경우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술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코멘트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조금 네네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네. 이제 겪는 것 중에는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특허 소송 중에 이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로 해서 이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상대방도 뭐 무효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만약 그 기술 거래에 관한 게 이제 특허권의 양도 금액이 대략 3억 이하. 이제 통상 이제 뭐 대형 로펌을 사용했을 때 대법원까지 드는 소송 비용이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그 만약에 그 이하로 내가 그 권리를 넘길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조정이나 합의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특허 소송 과정에서 이제 기술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특허 소송에 관한 이슈 얘기하셨는데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긴 한데 미국에서는 특허 소송할 때 에퀴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경쟁사가 매출이 어느 정도를 했을 때 특허 소송을 거는지에 대한 이퀴티는 한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억이 왜냐면 미국에서는 일단 소송 비용이 너무 원체 크기 때문에 100억 정도 넘어가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약간 그 밸류가 떨어졌어. 뭐 그러고 있고 한국은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실시권 보통 손해배상보다는 그 금지 청구권 위주로 가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도 좀 있고 하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조금 첨언해서 그 실제 스타트업이 특허 소송을 만약에 제기를 해서 그 특허권만 넘긴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럼 결국 이제 M&A를 하거나 뭐 예를 혹시 뭐 그 사업부가 따로 있다면 그 사업권을 거의 양도하는 영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제 뭐 아마 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 같다는 부분을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특허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좋은 질문 덕분에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해결된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너무 뭐 정말 핵심적인 것만 잘 답변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이제 약 중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이런 지재권 이슈를 처음 접하는 초급 정도의 분들이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들어두셔야지 중급 가고 고급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질문들은 주로 상표와 디자인 쪽인데요. 대략 시간상 이걸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두 분들이 이슈들을 한 분씩 차례로 고려해서 이게 말씀을 해주시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질문은 상표권, 아까 참 이거는 답변했던 거네요. 1번은 이거는 했던 거로 풀겠습니다. 패션 쪽이신 것 같아요. 회사가 상표 디자인권 둘 다 해야 되는지 전략 물어보셨고요. 상표는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브랜드를 만들고 뺏기 초반에 잠깐 설명해 줬지만 뭐 더불었으면 좋겠고요. 폰트 이슈는 요거는 다른 이슈인데 요거는 좀 뒤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저작권법 이슈고요. 저도 이제 고객사들이 어디 인터넷 퍼블리싱 하거나 뭐 포스터, DM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사용한 폰트에 대해서 내용 증명 많이 날아오죠. 상표, 유사 상표나 디자인에 대한 허가 기준이라기보다 그렇죠. 기존 상표와 이제 차별화되는 어떤 차별점이 판단 기준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사실 뭐 디자인이라는 게 정말 아무런 것도 참조되지 않는 혁신적이고 독자적인 완벽한 디자인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되게 어디선가는 좀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누가 가져왔을 때 유사한 뭐 이런 말씀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표권 출원일이 경쟁사와 중복되는 경우 추첨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좋은데요. 이렇게 질문들이 있거든요. 더불어서 아까 잠깐 말씀해줬지만 정말 우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허와 함께 중요한 지재권이 상표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느 분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뭐 제가 먼저. 네, 송 변호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상표 디자인 둘 다 등록하면 좋지만 어느 쪽을 등록해야 될 거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물론 이제 이게 경우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에서 이제 좀 다른 지재권과 차별점을 본다면 상표권은 10년을 보호받지만 갱신을 통해서 무제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물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상표권의 확보는 다른 지적권보다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어느 쪽을 해야 되냐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디자인은 공개되기 전에 이제 출원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디자인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리고 상표권은 뭐 이게 거의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내 거를 보고 그걸 이제 출원을 하게 되면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출원한다고 해서 이제 이걸 바로 등록시켜주지 않고 하는 그런 규정들로 어느 정도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 디자인권을 먼저 출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만든다, 남들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내 거를 보호해서 남들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7번 질문에 이제 유사상표와 디자인의 허가 기준, 사실 이거는 말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상표하고 디자인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법원이나 이제 판례에서 얘기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소비자를 기준으로 두거나 이제 거래 관계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부분은 잘 이미 알고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9번 질문에서 출원인이 이제 중복이 되면, 실제로 제가 이걸 한번 당해봤습니다. 출원했는데 이제 동일 날짜에 대해 이제 추첨하러 오라고 해가지고 뭐 안 가도 일단 추첨을 하거든요. 뭐 협의 자체는 사실상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추첨을 하게 돼서 이제 저희가 추첨에서 떨어져가지고 상표권을 뺏겼는데, 물론 이제 선사용권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문제가 없어서 이제 좀 협의가 되지 않았었는데, 협의 방법은 결국 이제
그 누군가 한 명으로 이제 권리를 갖게끔 한 다음에 이제 권리를 이제 공동 소유하는 방법, 그게 가장 뭐 방법일 것 같고요. 뭐 그거 이외에는 이제 뭐 특정한 사람이 이제 권리를 등록한 다음에 뭐 통상 시시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한 규정, 제한 규정이라 하면 이제 권리 양도할 때 나한테 이제 동의받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요. 뭐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권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뭐 협의하는 방법, 그게 뭐 가장 공정하고 뭐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 대표님. 네, 저는 6번 같은 경우에 저는 상표 쪽이라면은 저는 조금 의견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티셔츠든 가방이든 다 패스트체인지 하기 때문에 난 상표는 식별력이 점점 쌓이면서 내 출처인 게 그 자산인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은 좀 소비가 빨리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상표를 먼저 받는 게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면 나은 것 같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네. 이어서 14번 질문에서는 상표를 등록할 때 남들 뺏기지 않기 위해 산다기보다는 내가 그 상표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 성공했을 때 그 약간 보험적 성격으로서 남이 따라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뺏기지 않기랑 조금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고. 12번 같은 경우는 저보다 변호사님들이 뭐 훨씬 더 대답 잘해줄 것 같으니까 좀 패스하겠습니다. 17번 같은 네네. 경우는 네, 상표랑 디자인에 대한 허가 기준은 근데 상표랑 디자인 특허는 조금 법의 성격이 취지가 좀 달라요. 상표는 약간 공익적 목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용자가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그냥 가장 기초적인 취지로 판단하고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그 청구 범위에 따라서 좀 법 기술적으로 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좀 큰 차이가 있고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없고 없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표권 출원이 경제가 중복하는 경우 추점을 확보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없죠. 심사 기준상으로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사용권으로 확보하면 제일 좋은 경우인 것 같고 제가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하면 특히 내 추첨을 졌다면 저라면은 이제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보 제공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심사관도 이걸 등록 주는 거에서 좀 프레셔를 받게 해서 등록을 안 주게 만들려면 결국은 그 그냥 경쟁이 있었던 거면 부족하고 이 사람이 내가 쓰는 선사용권을 그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 상표 출원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동 사용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거절시킨다면 내가 출원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참 예전에는 그 누가 먼저 접수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에 전자적 누가 먼저 했는지 10분 초 단위로 다 나오기 때문에 1초라도 빠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사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이 폰트 문제는 저는 뭐 법률 업무하면서도 질문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폰트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입니다. 프로그램이 저작물이기 때문에 폰트 프로그램이요. 폰트 자체를 구해서 타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폰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즉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구매했는데 거기에 그 폰트가 함께 들어서 왔고 그 폰트를 사용해서 출력물을 만든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배너이든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이든 아니면 인쇄한 출력물이든 폰트를 설치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타인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고요. 그 번들된 애플리케이션 구매한 사용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어떤 폰트에 대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그냥 싸잡아서 내용 증명 보내고 합의 보면 좋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저작권 사냥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부 폰트는 개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공간 또는 뭐 집에서 가족 간에 뭐 이렇게는 쓸 수 있지만 이제 회사에 업무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라이센스로 배포해놓고 일종의 함정을 파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다 구할 수 있고 깔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은 거 공유해가지고 또는 얼른 입수해서 설치를 했는데 회사에서 설치해서 업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를 노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폰트는 업무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개인이 사용하는 라이센스만 허용합니다라고 딱 게시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300만 원, 뭐 부가세가 3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보는 경우를 보았는데, 우리는 저작권법 위반도 형사처벌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는 게 이제 두렵기도 하니까 합의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경우는 사실관계를 조금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언젠가는 누구나 한 번쯤 당할 수 있는 일이라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 담당자가 퇴사했다고 해도 이 폰트가 당시에 구매했던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돼서 온 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이 폰트 저작권 회사가 과거에 라이센스를 5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면 폰트 저작권 회사도 라이센스 정책을 계속 바꿔서 지금은 그 프리웨어격에 해당하는 사용 제도가 없지만, 과거에는 그냥 쉐어웨어 내지 프리웨어라고 해서 일단 뿌렸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초기에 유명해지기 전에는. 그래서 구글링을 좀 하셔가지고 과거에 해당 폰트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한번 최대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폰트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가지. 당시의 라이센스 정책, 이 문서나 그래프 파일 만들었을 때 이 저작권에서의 라이센스 정책 확인, 그 다음에 당시에 이 폰트가 왜 그 인쇄물에 사용된 것인지 원인 규명,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당시 담당자가 굳이 폰트 파일을 구해가지고 설치해서 정말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인지. 여기서 이제 아실 수 있는 거는 인쇄하는 게 복제가 아니고요. 컴퓨터에 폰트를 설치하는 게 복제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이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은 채로 그 폰트가 사용되는 경우가 바로 어플리케이션에 번들되어 있는 경우인 거죠.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폰트들이 설치돼요. 그게 아래 한글 여러분들 많이 쓰시지만 깔아보면 수십 개 폰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경험이 있었고, 마침 뭐 지재권 이슈의 일부니까 이 저작권 관한 질문도 있어서 제가 좀 답변 드렸는데, 혹시 선 변호사님 뭐 보충하실 말이거나 제가 말한 거에 이번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통상적으로 이제 저작권 문제로 가는데, 이게 디자인권으로 이제 글씨체가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상대방이 어떤 권리로서 주장하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말씀은 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결국 이제 만약에 합의한다면 합의 금액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그때 이제 통상 이제 이 폰트는 패키지로 다른 것들을 다 묶어서 판매해서 뭐 굉장히 금액이 비싼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사용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면 단순히 내가 이 폰트 하나를 썼는 걸로 침해가 되는 게 아니라, 구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한 것 자체가 이제 침해가 되니까 그 패키지 전체에 대한 비용을 물어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시간 40분이나 됐어요. 두 분 다 정말 일선에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활약하는 분들이고, 특허 출원 그리고 침해, 심판 이런 쪽에 다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신데, 오늘 귀한 시간을 장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대략 네, 채팅창에도 질문이 해결했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오늘 미션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5차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리거 지재권 편은 이 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항들이 있으시면 손보임 변호사님과 홍지훈 대표 변리사님께 꼭 연락하셔서 도움도 얻으시고 또 사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열청해주신 청중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